네, 국내 코로나19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집단 감염 우려도 있고 해외 역유입 사례도 나오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대책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오늘 자정 기준 발표 통계죠. 어제 신규 발생했던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가 됐고요. 자, 이게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이 지난달 한 20일 전후였었던 건데 한 3주일여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거거든요. 자, 이 정도면은 점차 좀 확산 추이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아직 안정화 단계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르지만 예. 사실은 이 정도의 규모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네. 저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오늘 숫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중국을 사례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유럽 쪽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다른 나라 상황을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네. 대구 분들하고 경북 분들, 그다음에 의료진들, 방역 당국 그리고 쉴 새 없이 방송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홍보해 주신 언론분들 모든 국민들이 아마 합심해 가지고 이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 같고요. 물론 이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분이라도 있더라도 어떤 집단과 접촉하면 그 집단 사회에 많은 확산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긴장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유럽의 상황이 아직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쪽을 통해서 다시 유입되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상황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정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줄어든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사흘 전부터는 완치 환자 수가 추가 확진자, 신규 환자 수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2월 19일 신천지 집단이 발견된 이후 2월 29일 날 확진자가 908명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대부분 젊고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보통 치료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서 아무 투약 없이 그냥 자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2월 29일을 기점으로 3주 정도 되는 시간이 이번 주말이 됩니다. 이번 주말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확진을 받아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점차 치료되고 완치돼서 격리 해제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역시 이 부분도 지난달 20일 전후로 해서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만 그분들이 한 2주 이상 지나고 나서 지금 격리 해제되고 있는 그 상황 같거든요. 자, 이 정도면은 이른바 우리나라 국내 확산의 진원지로 꼽혔었던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게 예.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다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지금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분들이 굉장히 손 씻기랑 위생관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치면은 우리가 모든 감기 환자분들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전파시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구 시장님도 아마 그 얘기 때문에 2주간은 좀 더 참아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조심스럽다는 건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 변수가 있기 때문일 텐데 지금 대구에서는 5천 명 이상의 신천지 신도들이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 신도들이 다시 모임을 갖거나 예배를 갖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면 여기서 나올 또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신천지 집단이 아니라도요. 오늘도 일요일이라서 많은 교회가 또 예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네. 모임 행사들은 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첫 번째가 모임과 사회적 약속들을 좀 취소해달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외신에서 보시다시피 서구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50명만 모여도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서구는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에 이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됐는데 저희 나라는 처음이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 갈등이 아직 해소가 안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예. 네.
자, 지금은 이제 그 대구, 경북을 넘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1%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고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입니다. 이제까지 파악된 세부 집단 발생 사례의 경로 중에서는 신천지 관련 사항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 감염 비율이 이제 80%가 이제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존에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역 의료 자원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그 국면이었는데, 자, 이제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진 셈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도 좀 걱정을 했었던 게 수도권 지역의 검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구로 콜센터처럼 이제 발전이 된 거고요. 지금 그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사회에서 이동하시면서는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하시는데 네. 실내에서 개인 간 접촉할 때는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종교 행사라든지 뭐 체육 활동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당연히 벗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진료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오히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대화할 때는 더 필요하고요. 사실 마스크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현재 코로나19가 굉장히 그 증상이 경미할 때도 대화 과정에서 튀어나가는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에 대한 평가는 아마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실내에서의 개인 위생 수칙이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고 서울 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고 2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3차 감염, 4차 감염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첫째 주랑 둘째 주는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개인 방어 활동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그런 측면에서는 확산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가족 간에는 또 의외로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가족과 식사하실 때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감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침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가족 간에도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시고 그다음에 모든 공간이 좀 오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손 위생이라든지 식사 때 그 음식을 나누어 가지는 공유하지 말고 나누어 가지는 그런 그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 네. 예. 자, 이 서울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제일 많이 발생한 이제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디서 이제 이 감염이 됐는지, 어디서 확산이 됐는지 여전히 좀 궁금하거든요. 자, 이게 뭐 통로를 통한 것이다, 환기구를 통한 전파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자, 이게 뭐 정확히 좀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역학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역학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로를 다 찾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역학조사에도 한 절반은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흔한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지 흔하지 않은 경우를 추정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환기구를 통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우리가 비말이를 이렇게 문고리라든지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지 공유 공간에 노출시켰을 때 여기를 이제 공유하면서 접촉해가지고 손을 통해서 입으로 가져가시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 더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구로 콜센터 건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 판정으로 바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증상이 경미할 때는 이제 검진하셔도 검사 결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아주 가벼운 증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방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되시고 증상이 좀 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보셨다가 열이 있거나 그럼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체를 채취하는 부위가 온 기관지를 다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폐포까지 다 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관지 내시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완전히 다 물로 씻어가지고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봉으로 인후부랑
그 코 쪽을 통해 가지고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바이러스가 적으면은 검사에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네. 검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나 이런 경과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거듭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요. 뭐 콜센터를 연결고리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회라든가 뭐 종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PC방을 비롯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해서 뭐 2차, 3차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이제 PC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젊은 학생들이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제 PC방이나 다른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은연중에 감염될 개연성은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성이 더 크니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방역 당국으로서도 좀 고민이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사례를 보면 지금 스페인이나 유럽 쪽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모든 상업시설을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지금 이걸 조절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폐쇄하는 건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흡기 증상이나 감기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오시면은 발열 체크, 여기도 지금 제가 방송국에 들어오니까 발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발열 체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때 그 발열 체크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입장을 좀 제한하시는 게 아마 혹시라도 영업을 계속 하시려면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식사할 수가 없거든요. 마스크 당연히 예.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안전해지려면은 거기서 기침하시거나 이런 분이 없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식당에 손님이 줄어들까 봐 이걸 꺼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의 입장을 좀 제한하면은 식당이 안전한 공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가서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공간을 폐쇄하기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신 분이나 의심되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제한하시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좀 병행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학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해서 방역 당국에서도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학의 연기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 학사 일정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역 차원에서 개학 연기는 뭐 불필요한 측면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이거는 방역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집단 생활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네. 학교라는 곳이 원래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파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 격리하더라도 집안에 어머님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학을 할 경우에는 이제 분명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고 뭐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학교를 계속 오랫동안 방학을 유지하게 되면은 굉장한 사회적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력 때문에 방역 당국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시설들을 다시 개장을 했을 경우에 이런 사망률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보고들은 이미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피할 수 없는 사례고요. 그렇지만 이제 방학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역시 뭐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학 연기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하고도 뭐 연계되는 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조만간 이게 개학 연기 관련해서 이제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정말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 비상상태를 이제 선포하는 국가가 이제 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점이 이런 상황인데요. 네. 중국에서 벌어지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된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는 지금 여름철이 됩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남반구는 조금씩 추워집니다. 이게 남반구까지 가면은 또 남쪽에서도
여름을 지나서 또 겨울철에 또 다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팬데믹이거든요. 예. 전 세계 범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고령자분들이 많이 감염돼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럽이 이 상황을 잘 조절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민주국가에서는 중국 같은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이동 정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 보면은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속한 확산세에 더불어서 사망자까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고 있는데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령자분들이 많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 고령자 연세 드신 분 80대 이상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폐렴을 진행되기 때문에 진단 시기가 좀 늦어지면은 이제 치사율은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어르신들, 특히 네. 뭐 진단이 늦어졌던 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었거든요. 똑같은 일이 발생됐고, 특히 이제 유럽 쪽이 전반적인 공통 현상 중에 하나인데, 유럽이 이제 공공의료가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장점도 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민영의료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공공의료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환자들을 빠르게 많이 이렇게 소화시키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병상이나 응급병상 숫자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절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화면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야전병원 같은 데 이제 많이 누워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의료 시스템이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아마 치료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경증 환자들은 집에 있고 예. 위중하신 분들만 치료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나간 것 같고요. 이탈리아도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살 수 있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집중하겠다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재난의학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한테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뭐 의료 체계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이제 의료 기술의 수준이 뭐 이렇게 낙후된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좀 무섭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이 이제 진원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EU 국가 간에는 이제 셴겐 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국경 간의 이동이 좀 자유로운 편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도 좀 변수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국경 공세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유럽이라는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잘 교통하고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질병의 확산이 급속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의료 수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 수준을 넘어설 만큼의 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 수준이 유럽보다 뭐 많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외국에 가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50명, 100명 진료한다 그러면은 외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10명, 20명 보시거든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예. 집에서 안 좋게 되시거나 치료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것도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환자 발생을 조금씩 늦춰주면서 그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자들을 커버하자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게 대구에서 초기에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에 일시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약간 어려워져가지고 집에서 많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지역 의사 선생님도 대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구가 좀 안정화됐다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로 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초기에 우리가 그 코로나19에서 공항에서 발열 환자를 중심으로 막았는데요. 현재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확인된 사실은 공항 검역은 한계가 있다. 발열자만 잡아서는 아마 그 환자들이 이제 무증상 환자분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최소한은 14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금 곳곳에서 발표가 있고요. 지금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이 선언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미 팬데믹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조치가 거기에 맞춰서 있었던 것이고요.
단지 지금 환자들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WHO에서 팬데믹 상황이니까 너네 나라들이 환자들의 유입들을 좀 차단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팬데믹 선언 이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차단하는 나라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들이 WHO의 팬데믹 선언을 듣고 한국이 많으니까 자꾸 차단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 수가 좀 줄면 이제 이게 풀릴 것이고요. 외국에 이제 환자가 많이 늘어난 나라들은 일정 정도 이제 입국 제한이라든지 정밀 검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뭐 증가폭은 이제 확연히 좀 감소세이긴 한데, 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정점을 지난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신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과거 메르스 사태 때는 사실 이제 종식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상, 한 반년 이상 걸렸던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이 감염 사태는 어느 정도 좀 장기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메르스 때는 저희가 의료기관에서만 전파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 의료기관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방역이 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랑 유사한 형태거든요. 예. 신종플루는 우리가 방역이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있었고 가을, 겨울 지나서 겨울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해를 넘겨서 종식이 됐죠. 예, 그래서 코로나19도 상당히 유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여름철에 환자가 약간 감소하다가 겨울철에 다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거는 한두 달에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전을 두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환자 수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국가적 피해나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돼서 아마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해결이 될 건데 세계 정상들이 뭐 40에서 60% 감염된다, 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있다는 얘기는 40에서 60%가 다 병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백신을 40에서 60%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전파될 때는 이제 중간에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전달하시는데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갖고 계시면은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뒤에 분은 그래서 이게 50%만 면역력이 있어도 그 뒤에 분은 면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 분이 막아주거든요. 이거를 군집 효과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만들고 백신을 맞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결국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대화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